충청도 한 시골 마을,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사흘 만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60대 시어머니 박옥희 앞에서 며느리 윤미가 남편의 친동생과 손을 잡고 선언했습니다. 저와 영진 씨는 오늘부터 함께 살 겁니다. 15년 동안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키가 밤마다 집안을 뒤져 발견한 충격적인 문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내 속 다 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내 뜻대로 안 돼.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변했어요. 이젠 제 세상입니다. 과연 이 노련한 60대 시어머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며느리와 시동생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충청도 깊숙한 곳,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옥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 박민수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조한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조문객들이 가져다 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은 반찬통들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키우고 보살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사흘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오키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이 자주 앉던 식탁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영원히 비어있을 것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며느리 윤미가 오키를 바라보았습니다. 30대 후반의 윤미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습니다. 민수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인지 늘 어딘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윤미는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민수와 결혼하면서 이 시골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생활에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윤미도 떠나겠구나.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이 있었지만 이제는 굳이 이 시골 마을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윤미에게는 이 마을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평생 얌전하고 내성적인 줄 알았던 윤미였는데 장례 내내 시선을 피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윤미는 늘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인사만 꾸벅하고 지나갈 뿐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수다를 떠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처음에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윤미는 마을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윤미가 요즘 들어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고 특히 장례 기간 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차 한 잔을 우려내며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모두 자신이 정리해야 할 텐데 벌써부터 한숨만 나왔습니다. 땅 문서도 정리해야 하고 은행 일도 처리해야 하고 아들이 해오던 농사일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마을에서 농협 직원으로 일하면서 집안 농사도 함께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미는 장례가 끝나도 짐을 쌀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전부터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오키는 그저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이려니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미가 오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윤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며칠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키는 윤미가 차를 끓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15년간의 시간을 되짚어보았습니다. 민수가 윤미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오키는 반대했었습니다. 서울 사람이 이 시골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워낙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미는 15년 동안 불평 한 번 없이 시골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오키는 혼자서 아들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상장들, 군복무 시절 사진, 결혼식 앨범,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각종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고 모든 것이 이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할 아픔이었습니다. 오키는 민수가 중학교 때 받은 개근상을 손에 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먼저 떠날 줄 몰랐는데 말입니다. 오키는 윤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내가 다 정리해야겠네 한숨만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윤미에 대한 미안함도 들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15년을 이 집에서 보낸 윤미가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키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늦게 온 조문객이려니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키가 마당으로 나가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미가 남편의 친동생인 박영진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영진은 평소에도 자주 집에 드나들던 터라 낯선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윤미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아직 마당에 남아 있었는데 모두들 입을 벌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과 부녀회장,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들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오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윤미가 사람들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와 영진 씨는 오늘부터 함께 살 겁니다. 윤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확신에 찬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수줍어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당당하고 결연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장례를 치른 상주였던 윤미가 그것도 시동생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다니 이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부녀회장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키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며느리가 시동생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영진은 윤미 옆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에는 형수에게 존댓말을 쓰던 영진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결심한 듯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키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며칠 만에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윤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살아계셨다면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있습니다. 윤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진짜 저러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속삭이는 소리들이 오키의 귀에는 마치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온 마을이 자신의 집안 망신을 구경하고 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윤미 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소. 장례 치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꾸중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는 저희가 결정할 일입니다. 다른 분들이 간섭하실 일이 아니에요. 윤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오키도 몰랐습니다. 부녀회장이 오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키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래? 부녀회장의 시선에는 동정과 함께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는 서로 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었어요. 영진의 말에 오키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관계였다는 뜻인가요? 오키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 지금 당장. 오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돌려 뒤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오키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나왔을 텐데 이제는 혼자서 무거운 쌀포대와 반찬거리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키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오키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눈빛만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키는 애써 모른 척하며 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들리는 소곤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동생이랑 붙었다지. 그것도 장례 치르자마자. 목소리는 작았지만 오키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물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 땅이랑 돈 다 가져갈 거 아니여. 시어머니 혼자 남겨두고 말이야.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몰라. 아주머니들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가십에 대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들이 오키를 보더니 서로 눈짓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아들 장례 치르고 며칠 만에 저런 짓을 하다니. 할아버지들의 말에 오키는 모멸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키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집안의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며느리 때문에 동네 망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미와 영진이 마당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진이 자신의 옷가지들을 들고 와서 윤미와 함께 쓸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키는 윤미를 불러 세웠습니다. 윤미야, 이리 와봐. 오키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렀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미가 천천히 다가오자 오키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속 다 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 내 뜻대로 안 돼. 오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미의 반응은 오키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윤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변했어요. 이젠 제 세상입니다. 윤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윤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수가 죽고 나서 이 집은 제가 물려받을 거예요. 영진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윤미의 말에는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말입니다. 영진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만 윤미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키는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을 가져간다는 거야. 이 집은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이고 내 아들이 자란 집이야. 오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니까요. 윤미의 말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이때야 윤미의 진짜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집과 땅을 노린 것이었구나.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죽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날 밤 오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한 방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49제도 지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죽은 아들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윤미가 무슨 수를 쓰든 이 집만은 지켜내겠다. 오키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오키는 매일 밤마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윤미가 갑자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분명히 준비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에는 거실과 부엌을 뒤져봤지만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윤미와 민수가 쓰던 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윤미가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는지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오키는 민수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농협에서 일하면서도 집안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성격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윤미가 모르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장을 하나씩 들춰보고 책 사이사이에 끼워진 서류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대부분은 농협 업무와 관련된 것들이거나 오래된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잠금 장치가 있는 깊은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키는 민수가 어디에 열쇠를 숨겨뒀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은 늘 같은 곳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오키는 민수의 옷장으로 가서 정장 주머니를 하나씩 뒤져봤습니다. 세 번째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오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열쇠가 서랍을 열 수 있는 열쇠일까요? 오키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돌아가서 열쇠를 서랍에 끼워봤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오키는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서류 파일을 열어보던 중에 오키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며느리 윤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키는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장례 나흘 전이었습니다. 오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죽기 나흘 전에 이미 땅을 윤미 이름으로 넘기는 계약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미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과 논밭을 포함해서 이 집안의 모든 부동산이 윤미 명의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가는 민수의 모든 빚을 윤미가 대신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오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에게 빚이 있었구나. 그것도 꽤 큰 빚이었을 것입니다. 농협에서 일하면서 무슨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빚 때문에 집안 재산을 모두 윤미에게 넘기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윤미가 그 빚을 갚을 돈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윤미는 결혼 후 줄곧집에서만 지냈고 따로 돈을 벌 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진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키는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대보증일란에 박영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영진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진과 윤미의 관계는 민수가 죽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키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기 전부터 이 짓을 준비한 거였구나. 두고 보자. 민수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윤미는 이미 영진과 함께 민수 사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키는 계약서를 복사하려고 했지만 집에는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랍을 잠근 후 오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키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미가 자신을 늙고 무력한 시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준비한 계획에도 분명히 허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키는 평소와 다름없이 윤미에게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윤미는 오키가 뭔가 알아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쌓아올린 건 내가 무너뜨린다. 오키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15년 동안 보여준 것은 모두 연기였을지도 모르지만 오키는 60년 넘게 살아온 진짜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 아침, 오키는 윤미에게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윤미야, 어머니가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윤미는 국을 떠서
상에 올리던 손을 멈추고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키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키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내 아들 혼이 편하지. 땅 일은 내 뜻대로 해라. 오키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윤미는 이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포기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윤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윤미는 이제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윤미를 안심시켜서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적을 이기려면 먼저 적이 경계를 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키는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법적인 일에도 해박한 분이었습니다. 오키는 이장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놨습니다. 이장님, 사실 저희 집에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오키는 윤미와 영진의 이름 빼고 땅 문서에 관한 부분만 말했습니다. 민수가 죽기 전에 윤미 이름으로 땅을 넘기는 계약을 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오키 씨, 그런 중요한 계약을 하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혹시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해봤소. 이장님의 말에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키의 질문에 이장님은 잠시 생각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우선 읍내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오. 혹시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무효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키는 이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키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미의 계획에는 영진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영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영진의 과거에 대해 은밀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은 평소에 이 집에 자주 드나들긴 했지만 정작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키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영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영진이 몇 년 전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빚을 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한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는데 최근에야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오키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진에게 빚이 있다면 윤미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땅을 자기 앞으로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 날 오키는 읍내로 나가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는 오키가 가져온 계약서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계약서에는 몇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부동산 거래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공증 절차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인 오키의 동의 없이는 이런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윤미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키는 법무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법무사는 우선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 오키가 법정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키는 영진의 빚 문제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가서 영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영진은 몇 년 전에 건설업을 하다가 큰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쫓겨서 한동안 서울로 피해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온 것은 누군가가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오키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은 빚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었고 윤미는 그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영진과 손을 잡고 집안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는 자신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와 오키라는 존재 말입니다. 오키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만든 계획의 허점을 하나씩 공략해 나갈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오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의 법적 하자를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미와 영진의 진짜 속셈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오키는 영진의 과거 빚 문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농협 직원 중에 민수와 함께 일했던 김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오키는 김 과장님에게 조심스럽게 영진의 금융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님은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지만 오키가 가족 간의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진이 3년 전에 건설업체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약 2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빚의 연대보증인이 바로 민수였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라서 영진을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것이 결국 민수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민수가 그 일로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키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가 영진의 빚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윤미는 그 틈을 타서 영진과 함께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오키는 우연을 가장해서 윤미와 영진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마당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진이 윤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대로 되면 채권자들한테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영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순순히 따라주시니까 일이 쉬워졌어요.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것 같아요. 윤미의 말에서 오키에 대한 무시와 계산적인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영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머니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어떻게 하지?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잖아. 영진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윤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법 같은 건 모르세요. 그냥 나이 드신 시골 할머니일 뿐이에요. 설령 뭔가 알아채신다 해도 우리가 이미 준비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키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진의 빚과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는 오키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민수 씨가 연대보증인이었다면 그 빚은 상속인에게도 승계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도 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상속인인 어머님께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법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더구나 상속 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어머님의 동의 없이 진행한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키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아무리 교묘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이상 그들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오키에게 조언했습니다. 우선 상속 신고를 정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계약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고요. 오키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쌓아올린 건 내가 무너뜨린다. 윤미가 자신을 나이 든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지만 60년 넘게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키는 마을 이장님을 다시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장님은 오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키 씨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는군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이장님은 또 다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씨와 영진 씨가 떳떳하다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해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키는 이장님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키는 복수의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만든 계획의 허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고
이제는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결정적인 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서는 부동산 명의 이전과 관련된 서류 확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장님의 주선으로 마을 주요 인사들과 법무사가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윤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고 영진도 그 옆에서 긴장한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안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님, 부녀회장, 마을 원로들, 그리고 호기심에 몰린 주민들까지 모두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미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영진의 연대보증서, 그리고 기타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윤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될 순간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윤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고 정당합니다. 남편 민수 씨의 유언에 따라 제가 이 집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영진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직까지는 윤미의 말에 반박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도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오키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상속 신고서, 법무사 상담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영진의 빚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윤미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지만 아직은 자신감을 잃지 않은 듯했습니다. 오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사랑이냐? 빚 갚으려고 시동생 꼬신 거 아니냐? 마을회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오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키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영진이 3년 전에 진 2억 원의 빚, 민수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기로 한 계약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영진은 충격에 빠져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빚 문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과묵하던 영진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미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로 서로를 사랑해서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빚 때문이 아니라요. 하지만 윤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민수가 죽기 전부터 이미 계약서를 준비해놨겠냐. 그것도 내 동의도 없이 말이야. 오키가 계약서 날짜를 지적하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법무사가 나서서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키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니 계약의 법적 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 공증 절차의 누락, 그리고 채무관계의 은닉까지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여러 가지 법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상속인인 어머님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부분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윤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 영진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장님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고 재산은 정당한 상속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빚 문제는 따로 해결해야 할 일이겠지요. 윤미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윤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녀회장이 윤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 씨,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속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하다니요. 영진도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빚 때문에 형수와 함께 벌인 일이 이렇게 망신스럽게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 각자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에서의 대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정리되었고 집과 땅은 정당한 상속인인 오키에게 돌아왔습니다. 윤미와 영진이 만든 계약서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미와 영진은 마을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며칠 전에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윤미가 떠나기 전날 오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윤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가족으로 살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진짜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일이 틀어져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구나. 오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윤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영진 씨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윤미의 고백에서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오키는 윤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을 속이고 살면 언젠가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욕심은 결국 화가 돼 돌아오는 거요. 영진도 함께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 빚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형님한테도 면목이 없고 형수님한테도 죄송합니다. 영진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키는 영진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빚이 있으면 정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 민수도 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영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미와 영진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트럭 한 대에 짐을 싣고 어디로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키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윤미와 영진의 계략을 막아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키는 밭에서 모를 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가꾸던 논밭이었는데 이제는 오키가 혼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모내기를 하면서 오키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복수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을 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오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냥 나이 든 할머니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강인한 여성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녀 회장은 오키에게 말했습니다. 오키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다니. 오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일들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건 아니거든요. 이장님도 찾아와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키 씨가 법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만약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되었을 텐데요. 오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욕심은 결국 화가 돼 돌아오는 거요. 윤미와 영진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떠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오키는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우리 집 잘 지켜냈다. 내가 걱정했던 일들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오키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혼자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키는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희망도 함께 싹트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오키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은 채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